2004년 대구시에서 5세의 장애아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발견 당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상태로 몸무게가 또래 어린이의 3분의 1 수준인 5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짜리 셋방에는 냉장고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기용 물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에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이를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 확대 및 소득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칙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입니다.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후 포괄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접수 후 3일 이내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두 번째 기본 원칙은 단기 지원 원칙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 주거,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은 1개월, 의료 교육 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생계, 주거,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연장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 지원은 9개월, 의료 교육 지원은 1회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위기 사유가 있더라도 종전의 위기 사유로 인한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세 번째 원칙은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는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요청 등을 받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다른 법률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 지원과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이렇게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연료비 지원 등이 속해 있으며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 지원 부분에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를 지원하거나 상담,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요청인의 경우라면 민간기관, 단체로의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용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을 위기사유로 분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같은 상황들이 위기사유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보건복지 불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위기사유로 인정됩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 규모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화면의 내용을 통해 가구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65만 5,191원씩 증가하며 8인 가구의 중위소득 75% 금액은 649만 635원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800만 원 이하라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정책개발, 사업지침 마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담당기구로서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365일 24시간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게 되면 해당 시, 군, 구에 연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시, 군, 구에서는 연계건의 처리 과정과 지원 현황 정보를 상담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 군, 구는 긴급지원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소속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역할이 나눠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기관으로서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을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 및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연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기관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으며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지원기관 조정과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 군, 구의 예산 확보 현황, 긴급지원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가 지원 결정, 지원 중단 또는 비용 반환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협력체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이 있는데요. 크게 주지원과 부가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지원에는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속해 있고 부가지원에는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속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생계, 주거, 의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생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생계 지원의 지원 방법 및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금전 지원 원칙이 있습니다. 금전 지원 원칙의 경우 지원 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 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소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득자가 중환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때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환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이런 경우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중환질병 또는 부상과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3만 2천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지원은 1개월 선지원이 원칙이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의 실효성과 행정 절차의 간소,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수의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집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속하는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거지원의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주거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64만 3,2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위 표의 지원 기준은 상한 금액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만 2,300원, 중소도시 6만 7,000원, 농어촌 3만 8,3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지원의 지원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지원처럼 주거지원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지원은 1개월 선지원 원칙이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 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의 지원 기준에 따라 일시가 아닌 매월 지급됩니다. 반면 주거지원의 경우 이 같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환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의료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료 지원 요청 후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 코드가 같은 동일 상병으로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이한 상병일 경우에는 다시 의료 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의료 지원 대상자는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퇴원 전 신청이 원칙이며 다만 입원 당시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 점검 및 진단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비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 총 5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의료지원 요청. 2. 시군구 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3일 이내에 확인한 후 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의 지원 결정 통보. 3. 의료기관은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의료 서비스 제공. 4. 의료기관 등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시군구청에 청구. 5.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의 비용 지급,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며 시군 구청장은 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긴급복지지원 구분자인 G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의료지원의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을 지원하고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포함하며 당일 외래 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재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처럼 지원 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 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했을 때는 의사, 수술 장비가 없는 경우 등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에 한해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제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 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의료 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에 심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긴급복지 지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지원되는지 2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정착한 뚜엔 씨.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자상한 남편과 함께 그녀는 병든 시부모님을 모시며 세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식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뚜엔 씨 가족의 단란한 행복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을 통해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장이었던 남편은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2년 이상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말조차 서툴렀던 그녀에게는 혼자 버티기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한 뚜엔 씨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고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다양한 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비롯해 전세 임대 대출과 기관들의 도움을 통해 열악했던 집을 이사하는 행운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퇴원 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었지만 뚜엔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뚜엔 씨 가족은 다시 한번 똘똘 뭉쳐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김보성 씨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며 아내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돌보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급성 당뇨로 쓰러지게 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집을 옮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아내는 아픈 남편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이를 굶길 수 없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져 먹을 것을 찾던 부성 씨를 발견한 이웃이 두 부자의 상황을 주민센터에 알리면서 두 부자는 긴급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며칠 만에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부성 씨는 건강을 회복한 뒤 아이와 함께 살 수 있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시작하였고, 아이는 장애인 단기 쉼터에서 잠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 외에 녹내장과 결핵 진단으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했던 부성 씨는 수술비, 의료비, 간병비를 비롯해 자녀의 시설 이용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퇴원을 한 뒤 시민들의 성금을 통해 생활 가전과 가구까지 지원을 받아 아이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조차 없이 힘겨운 상황에 있던 그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이웃들로 인해 부성 씨는 그토록 원하던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긴급 의료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뚜웬 씨와 부성 씨. 이처럼 긴급 복지 지원의 다양한 지원들은 개별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지원들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긴급 복지 지원의 다른 지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의 특성상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원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통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지원 상한액은 1인 가구 53만 5,900원, 4인 가구 145만 5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서로 상이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 지원이 원칙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기타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에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바로 기타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긴급복지 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며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자녀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입 배경부터 지원 체계, 지원 종류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비용 부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실 텐데요. 그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고민이셨던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긴급 의료비 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환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 지원 사업 우선 연계하도록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명심해 주세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 원 이내 약제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한해 긴급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지원이 불가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재증명료, 비급여 입원료 및 식대,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긴급 의료 지원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한 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아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4년 송파 새 모녀 사건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하는 등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비극적인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예방에 대한 필요가 높아졌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거해 신고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신고 의무자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장 및 종사자와 활동 지원 인력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교원, 직원, 산학 겸임교사, 강사를 비롯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도 포함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장 및 통장을 비롯해 동리의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포함되며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직원도 교육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요.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보호 절차, 이 세 가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보통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또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에게는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 결과를
다음해 1월까지 안내받은 소속 시군구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은 3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실시 결과를 제출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 법령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 의무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아동 양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또한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 의거해 직무수행 과정에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은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 의무자가 직무수행 중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관할 시군, 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만 이를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 요청과 신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요청 또는 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은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슬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신청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접수는 면, 동, 시, 군, 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서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 전화를 받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위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긴급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확인입니다. 직접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 요청 또는 신고권을 연계받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통장 또는 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 등록을 입력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는 사후조사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연장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연장 결정은 시군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에 드러난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암투병을 하고 있는 장모님과 아들 한 명과 함께 모텔에서 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일자리를 잃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월세가 10개월가량 밀려있던 상황. 급기야 모텔에서는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며 강제 퇴거 도촉하자 그는 모텔 사장과 다툼하던 도중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수 씨 가족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게 된 경찰관이 동주민센터에 신고해 주었고 이후 국가 긴급복지를 통해 급한 생활비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수 씨 가족은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타 주거 제도를 통해 원래 살던 곳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하게 되었답니다. 이사 후 무엇보다 정수 씨는 말기암 환자인 장모님을 모텔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간병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안정되자 아들은 취업에 성공해 독립하는 기쁜 일이 정수 씨 가족에게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파악 및 병원비 지원 검토를 요청하는 112의 신고 전화로 발견된 자살 시도자 김빛나 씨. 그녀는 내방 상담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복지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종료 후 다시 상담하기로 한 대상자였습니다. 빛나 씨는 신고를 전달받은 담당자가 곧바로 입원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한 후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웃들에게 여성이 살던 원룸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현장 방문을 해보니 강아지 7마리가 철창 속에 갇혀있던 빛나 씨의 집은 그녀의 마음처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미혼의 1인 단독 가구로 부모와도 단절되었던 대상자의 강아지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7마리의 강아지를 돌보던 담당자들은 이대로 강아지를 방치해두는 건 학대나 다름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을 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5마리는 입양을 보내고 2마리는 빛나 씨가 태어날 때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했었던 그녀는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맞춤형 급여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우울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신고와 강아지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웃의 신고로 발굴된 사례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자살 시도자는 물론이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었던 강아지까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콜센터에 걸려온 한 어머니의 절박한 전화 한 통. 더 이상 주변에 도움을 청할 형편이 안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폐와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를 치료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남편과 함께 착실히 두 아이를 기르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임성애 씨. 개인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기를 당하면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고 그 이후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고 맙니다.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절망하던 그녀는 동반 자살 방법을 검색하다 우연히 129 콜센터를 발견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가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를 몰랐던 임성애 씨는 긴급 복지 사업을 알게 되었고 삶의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면서 경제적인 불안감이 서서히 안정되었고 자신을 자책하며 술독에 빠져있던 남편도 서서히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며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이 불편한 둘째를 돌봐주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되면서 부부 모두 정기적인 일자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가까운 지인들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는 성애 씨.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그녀는 조금씩 예전처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땠나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고의 의무를 가진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위 사례들 속 인물들처럼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도움을 주고 그들이 희망을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다음 중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주 소득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4.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정답은 4.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다음 중 긴급복지지원의 주지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교육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정답은 3.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은 부가지원으로서 주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대상자를 발견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알린다. 2. 얼마나 어려울지 걱정하고 공감해주면 된다. 3.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만 알고 있는다. 정답은 1. 대상자를 발견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알린다입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방법은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최대한 빨리 시군구 사회복지부서에 알리는 것입니다. 다음 중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1.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 2. 경로당에 놀러온 어르신. 3. 대기업 근무 중인 회사원. 4.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정답은 4.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아동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를 직접 제출해야 할 곳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소관과로 제출. 2. 학원 강사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3. 의료기관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으로 제출. 4.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정답은 1.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소관과로 제출입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소관과는 각 교육 대상자별 취합기관에서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최종 제출처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4대 원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 2. 장기지원의 원칙. 3.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4.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정답은 2. 장기지원의 원칙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4대 원칙에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형성 관련법, 재개정 등과 관련이 없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1.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 2004년 대구 불로동 아동 아사 사건. 3. 2018년 증평 모녀 자살 사건. 4. 2014년 칠곡 아동 학대 사건. 정답은 4. 2014년 칠곡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형성 관련법 재개정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04년 대구 불로동 아동 아사 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2.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3.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4.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에 따른 보상금.
정답은 4.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에는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의 형태가 있다. 3.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4. 법정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은 4. 법정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기는 하나 미이수에 따른 양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 중한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2. 전기단전 예방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3.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 4.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정답은 2. 전기단전 예방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의 전기가 단전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지문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2022년 4월 노인복지시설에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2022년 6월 아동복지시설로 이직하였다면 다시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은 5. 2022년 4월 노인복지시설에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2022년 6월 아동복지시설로 이직하였다면 다시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4대 원칙에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따르는데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으로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신고 의무자 제도의 도입 배경은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에 대한 신고 의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보호 절차는 다음의 절차도를 참고하여 주세요.